이제는 작년이 되어버린 2024년 대한민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었죠. 일찍이 국제문학상 부문을 휩쓸던 한강 작가였지만 노벨문학상까지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노벨문학상의 문턱은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한강 작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노벨문학상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대중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 특히나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은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가벼운 주제로 킬링타임용 소설처럼 술술 읽히는 작품도 없으며 시인으로 먼저 등단한 그녀의 작품에는 은유적인 표현과 다량의 수식어를 덧붙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 글 읽기가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강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를 통해 그녀의 작품 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한강 작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품은 남편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와 결혼한 영애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말수가 적은 여성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하다 결혼에 꼴이 난 건 아니지만 큰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는 아내를 만난 걸 행운이라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난 그는 난장이 된 부엌을 발견합니다. 고기, 장어, 오징어, 냉동만두. 냉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어야 할 식재료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거죠. 남편이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지만 영애는 꿈을 꿨어 라는 짧은 대꾸만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꿈은 헛간에서 날고기 토막을 씹어먹던 꿈입니다. 그녀는 그 날고기의 감촉과 피맛에 괴로워하는 듯 했죠. 남편의 밥상에도 자연스레 고기는 사라집니다. 고기뿐 아니라 생선, 달걀 등이 배제된 극단적인 채식주의 식단만 만들어지게 되죠. 문제는 더 이후에 발생합니다. 남편 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처음 있었던 부부 동반 식사 자리. 그곳에서도 영애는 한사코 고기 요리를 거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애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영애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고기를 권하다 억지로 입을 열어 탕수육을 밀어넣게 됩니다. 영애는 탕수육을 뱉고 칼을 들어 자해함으로써 자신의 강한 의지를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영애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죠. 시간이 흐르고 소설의 시점은 영애의 언니인 인의 부부를 향합니다. 미디어 아트 예술가인 형부는 그리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후배의 말을 빌리자면 다소 뻔하고 비슷한 작품을 반복할 뿐이었죠.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영애의 몸을 씻기다가 문고반점을 봤다는 아내의 말에 그는 묘한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문고반점 주변으로 푸른 꽃이 번지는 상상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위험한 부탁인 걸 알면서도 영애를 만나 자신의 작품 모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애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형부는 영애의 몸에 바디 페인팅으로 꽃과 풀을 그려낸 뒤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아냅니다. 그의 작품은 이전에 볼 수 없던 것이었고 작업실 후배인 제이 역시 이 작품을 대단하다고 칭합니다. 그의 예술적 욕망은 아직 가시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뒤섞이고 합쳐진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제이를 설득해 촬영하기도 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는 그의 요구에 제이가 자리를 떠나며 무산됩니다. 이에 전 연인이었던 피에게 부탁해 바디 페인팅을 받고 형부 본인이 영애와 성교를 하기에 이르죠. 다음날 영애에게 나물 반찬을 가져다 주려던 이내가 이 모습을 보게 되고 두 사람은 이내의 신고로 각각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 이후 남편과 갈라서게 된 이내는 여전히 영애를 보살핍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던 그녀는 어느 비오는 날을 기점으로 크게 망가집니다. 산책 시간 이후 실종된 영애가 자신이 나무가 된 것 마냥 숲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 이후 영애는 고기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를 거부합니다. 수액주사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으나 너무 많은 주사 시술로 주사를 꽂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의료진은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하죠. 의료진은 생기를 잃어가는 영애를 위해 튜브를 삽입해 미음을 넘기려 하지만 영애는 식도를 다듬음으로써 저항합니다. 결국 영애와 이내는 구급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떠납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작품 속 주인공 영애는 철저한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유제품이나 달걀을 먹거나 생선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영애는 아주 극단적으로 곡식과 나물, 날 야채만 먹게 되죠. 영애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꿈입니다. 꿈에서 날고기를 씹는 섬뜩한 촉감이 피비린내의 역한 맛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 구석구석에는 고기를 먹기 위해 벌어지는 폭력적인 사건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녀의 유년 시절 기억입니다. 그녀의 다리를 물었던 개를 그녀의 아버지가 붙잡아 오토바이에 매달리고 질주한 사건이었죠. 개가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질주를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죽게 된 개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기억이 오랜 시간에 걸쳐 스며들어 그녀에게 육식에 대한 거부감을 깊은 무의식에 심어둡니다. 이제 육식에 대한 이미지는 단순히 날고기를 씹는 감촉을 넘어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해하는 선명한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그녀에게 육식이란 단순히 고기를 섭취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이미지를 넘어 살인을 하는 의미로 번집니다. 그것이 때론 가까운 지인일 때도 심지어 자신일 때도 있었다는 것이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던 거죠. 육식에 대한 혐오는 육식을 강요했던 사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가짐을 강요했던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대한 혐오로 번집니다. 그녀가 유달리 강하게 저항했던 것도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과 억압에 대한 분출 작용이었을 겁니다. 육식과 채식은 병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쳐야 하는 육식, 누군가를 해치지 않아도 되는 채식, 폭력적이고 규율지향적인 아버지,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조용하던 영애, 억지로 비틀고 입에 넣어야 하는 고기, 자연의 상태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야채. 두 가지 단어는 반이어라 볼 수 없지만 사건들이 더해지며 그 의미가 점점 양극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즉, 육식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행했던 폭력과 통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른이 되어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영애는 다시 목을 죄어오는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육식에 대한 거부로 극단적인 형태의 채식주의자로 변모하는 이유가 되었죠. 다만 그녀는 아버지가 아닌 자신에게 칼끝을 돌렸습니다. 언뜻 보면 아버지는 용서하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야말로 아버지라는 사람을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박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육식주의자가 을에 취하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칼부림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낸다 한들 아버지는 상처가 낫기만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영애를 옥죄어 감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봐야 했죠. 그리고 채식주의자로서 자신을 정화해 나간다 믿던 영애의 마음에만 큰 흉터를 남길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스스로의 손목을 그음으로써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틀렸음을, 그리고 자신은 언제까지나 채식주의자일 것임을 선언합니다. 사건 이후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데에는 아버지의 흉포였던 양육이 실패하였음을, 그리고 더 이상 그녀를 육식의 굴레로 속박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애는 스스로 나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사라져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그녀가 숲에서 발견된 기이한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것을 거부하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할 뿐이었습니다. 주위의 시선에도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누가 보든 말든 햇빛이 충분한 날이면 윗옷을 벗은 채 병원을 돌아다니는 정도였죠. 그녀가 나무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트리거는 형부였습니다. 그가 하던 미디어 아트 예술, 더 정확히는 꽃과 풀을 그린 바디 페인팅을 보며 그녀는 오묘한 감각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찾던 아름다움과 기쁨이 그곳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던 거죠. 아름답게 움직이는 꽃과 풀들의 움직임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향, 그러니까 자신의 몸마저 이들과 같은 식물일 거라 믿게 하는 데 이릅니다.
실제로 형부와 관계를 갖게 된 이유도 그녀가 새로운 취향에 눈을 떴다거나 전에 없이 활력이 넘치게 된 게 아니라 자신과 형부의 몸에 그려진 꽃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죠. 서로 죽고 죽이며 사는 거대 동물 생태계의 삶을 벗어난 식물의 삶은 그녀의 눈에 유토피아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삶을 따르기로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하여 빛 에너지를 영양소로 전환하는 나무처럼 옷을 벗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음식을 끊어내자 그녀의 몸은 하루하루 아쿠아일로를 걸었고 그 끝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릴 뿐이었죠. 채식주의자를 선언한 영애는 병적으로 육식을 거부합니다. 후반부에는 어떠한 음식도 거부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야채와 곡물들은 잘 섭취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녀가 육식은 아니지만 동물성 식품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채식주의를 선언하기 이전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채식주의를 선언한 그녀가 동물성 식품을 고르는 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김치를 먹은 것, 그리고 형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같이 먹은 것이 그 모순에 해당합니다. 김치는 젓갈이 들어가고 아이스크림은 유제품이 들어갑니다. 철저한 채식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식품이죠. 물론 젓갈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와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고로 이를 해석할 때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 발생합니다. 이는 영애가 철저한 채식주의자의 여러 단계 중 가장 까다롭게 식품을 구분하는 비건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김치와 아이스크림에 동물성 제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나 그녀가 육식을 거부한 이유, 그러니까 날고기의 불쾌한 기억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이라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애가 이때까지는 페스코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엄격하게 동물성 제품을 제한하는 비건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설정 오류가 아닌 채식주의자로서 삶의 지향성의 변화, 그리고 불안정한 그녀의 심리 변화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라 봐야 했습니다. 일부 마지막에서 피 흘리는 동박새를 손에 쥐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폭력을 거부하고 채식주의자 선언을 한 영애가 사륙을 벌인 행동이라 오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어떤 곳에서도 영애가 동박새를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행동의 명확한 주체를 언급하지 않아 은유적으로 사건을 전개시킬 뿐인데 영애가 이전에 취했던 말과 행동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결코 그녀가 동박새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영하여 대신 상처를 핥고 있던 것이라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한강 작가의 이야기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주제가 많습니다. 비단 이 작품뿐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재밌게 읽을 주제는 아닙니다. 그녀의 수사적이고 은유적인 문장은 더욱이 독서가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천천히 곱씹으면 한글의 아름다움과 영민하게 조립된 비유의 참맛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처음으로 시작하기에 결코 쉽지 않지만 지금 시대에 이르러 메시지가 더 또렷해지는 게 많았던 한강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였습니다.